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기본적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알파벳이 중요한 것처럼 국어 문법에서도 이 의문이라는 개념과 체계가 매우 중요한 문법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이 말의 뜻인데요. 자, 말의 뜻을 뭐 해주는? 구별해주는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뭐의 단위다?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자, 이때 예로 들 수 있는 개념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문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강과 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과 방에서 차이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밖에 없죠? 기역과 비읍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자음 하나의 차이만 납니다. 자, 이때 뭐와 뭐, 기역과 비읍 자체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음 하나뿐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가 구별이 됩니다. 의미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역과 비읍, 그러니까 자음이 뭐가 되는 거죠? 의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공과 강을 예로 들었을 때는 뭐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모음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음 또한 뭐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말과 말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때 말의 뒤에 이렇게 뭐가 붙는 경우가 있냐면 이 위아래로 이렇게 그 모래시계처럼 생긴 애가 부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발음하라는 얘기냐면 길게 발음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운이라는 것은,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그 자체는 뭐의 단위지만, 소리의 단위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 의문. 두 번째로는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구별하는 차이를 아셔야 될 텐데, 구별하는 차이는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면 무슨 의문이 되겠죠? 나눌 분의 마디 절자니까 나눌 수 있는 의문, 분절 의문이 될 테고, 나눌 수 없는 의문이 비분절 의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분절 의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고요. 비분절 의문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소리의 길이, 뭐가 있는 겁니다. 장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말에서는 억양이나 뭐가 되겠죠? 고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도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의문을 얘기하냐면 분절 의문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분절 의문은 다시 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눴었잖아요. 자, 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눴었는데, 그럼 이 분절 의문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이 기준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 폐에서 나온 공기가 여러 가지 발음 기관들의 영향을 받아서 입 밖으로 나올 때 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데, 분절 의문에서 자음과 모음은
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장애를 받고 나오면 자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면 모음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아라는 모음을 발음할 때는 이 공기의 흐름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입 밖으로 나오지만 바라고 해버리면 이 비읍이라는 자음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분절 의문은 뭐랑 뭐로 또 나뉘어진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의 개념과 의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단모음표와 뭐를 자음 체계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음이라는 것은 다시 또 뭐랑 뭐로 구별이 되냐면 단모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중모음이라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모음?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음을 할 때 이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뭐하면 변하는 모음을 보고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단모음표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자, 이 단모음도 또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혀의 위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술의 모양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혀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 이 혀의 위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면 무슨 모음? 전설모음. 그리고 뒤쪽에 위치하면 후설모음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자, 입술의 모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라지면 무슨 모음? 원순모음. 그리고 평평하게 펴지면 무슨 모음? 평순모음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혀의 높이 또는 혀의 높낮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혀의 높낮이는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입을 벌리는 정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그 턱 쪽에 붙어 있는 혀의 위치는 뭐 하게 될 거고 낮아지게 될 거고, 입을 다물수록 이 혀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혀의 높낮이는 입을 벌리는 정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혀의 높이가 높으면, 그러니까 입술의 높이가 입을 덜 벌리면 고모음, 좀 더 벌리면 중모음, 그리고 입을 더 벌리면 저모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모음표를 봤을 때 이렇게 10개의 단모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여기 위라는 모음과 외라는 모음이 있어요. 자, 위라는 모음과,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위라는 모음과 외라는 모음이 있는데, 자, 이 위라는 모음과 외라는 모음의 경우는 어때요? 단모음표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인데, 자, 중요한 건 이 위, 외를 발음할 때 두 개의 모음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뭐 한다? 허용한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경우는 이 우리가 뭐를 예로 많이 드냐면 금괴라는 단어를 예로 많이 드는데, 이 금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이렇게 금괴라고 뭐로 이 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괴라고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가 지금 단모음 표였잖아요.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중모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중모음들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때 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한자냐면 이런 뜻입니다. 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절반 반이란 뜻인데 이 반은 뭐에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반은 자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의 성질은 모음과 비슷하나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는 점은 모음과 자음과 같은 모음을 보고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라는 것이 뭐의 특징이거든요.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라는 것이 자음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는요? 모음은 홀로 소리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라는 이 모음 하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 그러니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역, 뭐 니은, 디귿 이러한 뭐들은 자음들은 혼자서는 소리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는 것은 자음과 마찬가지로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는 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 소리의 성질 자체는 뭐와 비슷하다? 모음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고 반모음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모음이 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중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모음 이가 있고요. 반모음 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반모음 오와 우가 있습니다. 반모음 오와 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반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반모음이라는 것은 뭐는 비슷한데 소리의 성질은 뭐와 비슷한데 이와 비슷한데 홀로 소리 낼 수 없는 모음이란 뜻이고요. 반모음 오, 우는 이게 왜 하나로 치냐면 이게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기왕이면 발음 기호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 모음을 보고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모음들은 앞에 어떤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반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모음 이 계열의 이중모음으로는 야, 여, 요, 유, 예, 예, 그리고 의가 있고요. 그리고 반모음 오우 계열의 이중모음으로는 와, 워, 왜, 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모음은 방금도 봤던 것처럼 단모음이 몇 개가 있고 몇 개, 10개가 있고 이중모음이 몇 개가 있어서 11개가 있어서 우리말의 모음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 자, 모음에 대해 설명했는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기준, 분류 기준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이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방금 단모음표에서도 분류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뭐에도 자음에도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입니다. 자, 조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소리를 만들다라는 것은 소리가 나는 위치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 자, 우리가 처음에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나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라 그랬는데, 이 조음 위치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조음 방법입니다. 조음 방법. 조음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는, 자, 조음 위치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무슨 소리? 입술 소리. 입술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양순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잇몸 소리는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윗잇몸과 혀끝의 사이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치조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살단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개념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입천장 소리입니다. 우리가 입천장을 보면 앞부분은 좀 딱딱하고 뒷부분은 좀 부드러운데 이때 생입천장, 그래서 앞부분의 단단한 부분과 생입천장과 혀 바닥 사이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가 생입천장 소리라고 하고요. 경구개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여린입천장 소리는 뒷부분의 부드러운 부분에서 나는 소리겠죠. 그렇죠? 여린입천장 소리는 뭐와 여린입천장과 그리고 혀 뒤에서 나는 소리로서 다른 말로는 연구개음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목청소리입니다. 목청소리인데 목청소리라는 건 이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란 뜻으로 다른 말로는 후음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조음 방법,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먼저 예전에는 우리 이 소리들을 뭐랑 뭐로만 배웠었냐면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이 안울림 소리를 다시 파열음, 파찰음, 차름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 울림 소리를 비음과 유음으로 또 세분화해서 배우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울림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여기 이제 성대 부분에서 이렇게 이 성대를 떨리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이제 구별이 되게 되는데, 자, 그때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같은 음들은 뭐를 울림이 나지 않는 거고 울림 소리는 그것을 떨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울림 소리는 이 안울림 소리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다시 또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게 되는데, 이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나눈 기준은 소리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리의 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세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뭔가요? 파열음과 파찰음에는 다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이 쌍들이, 대립들이 이루어지는데, 뭐에서는 마찰음에서는 뭐와 뭐의 대립만 나타난다?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대립만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먼저 파열음이라는 건 이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파열음이다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찰음은 이 공기의 흐름이 이 발음 기관들을 뭐 하듯이 스치듯이 나는 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찰음이라는 것은 뭐와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먼저 잘못했네요. 먼저 마찰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터지듯이 나는 소리가 파찰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했을 때 이와 같은 분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비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콧소리죠. 네, 코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소리고, 유음이라는 것은 이제 혀를 굴리듯이 혀 양옆으로 공기가 구르듯이 나는 소리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흐름 소리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표를 보시면 총 몇 개가 이루어져 있죠? 19개가 있죠? 그래서 이 19개의 자음표 또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자음은 총 몇 개가 있죠? 19개가 있어서 우리말의 무슨 의문은 분절 의문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40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분절 의문 말고 비분절 의문이 남았는데, 이 비분절 의문은 뭐를 소리의 길이를 기준으로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장음과 단음을 통해서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요즘 현대인들은 이를 통해서 잘 구별하지 못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 수업에 따라서 다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학교 수업에 따라 지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문의 개념과 그리고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